자, 했고 녹화 시작했어요. 네. 음. 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첨단수정공학연구실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세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현재 딥러닝 연구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델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고 두 신경망의 대결을 통해서 이미지를 학습해서 최종적으로 AI가 알아서 특정 카테고리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딥러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고 재밌게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을 해볼 테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적 적대신경망, 쉽게 겐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다차원 데이터를 생성하는 신경망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종류의 딥러닝 모델이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를 한 번쯤 살면서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기계가 아니라요. 그런데 걔는 컴퓨터가 어떤 시각적인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습한 것들을 기반으로 본인이 이미지를 그려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그 여성분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사진을 찍은 게 아닙니다. 이분의 외모는 다른 여러 모델들의 얼굴을 학습한 개인이 도출해낸 결과죠. 만약 그 개인의 구조를 조금 변형시킨다면 중앙에 보이시는 옴짤처럼 그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말년 씨의 만화처럼 바꾼다든지 또는 오른쪽 사진처럼 다빈치의 그림을 고흐의 화풍처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겐 모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왜 이런 모델이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겐이 개발되기 직전에 생성적 딥러닝 모델들과 그 개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겐은 2014년에 이안 굿펠로우라는 그 컴퓨터 학자로부터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 전까지의 딥러닝 모델 중에 가장 혁신적인 성과로 평가됐던 건 이제 판별 모델, 영어로는 discriminative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판별 모델들은 그림이나 사진 같은 시각적 데이터를 받아서 특정 물체를 인식한다든지 또는 그런 인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카테고리별로 그 물체를 분류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한테 시신경이 있고 그 시신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듯이 이런 판별 모델은 기계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이분들이 누군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은 BTS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이런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계의 시신경, 판별 모델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겐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 모델은 판별 모델에 비해 성능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미지의 어떤 디테일이나 그 각각의 독창성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확률적 계산들의 난이도가 높았던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죠. 그래서 걔는 개발될 당시에 매우 센세이셔널한 방식을 채택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두 모델을 서로 경쟁시켜서 트레이닝하는 것이었죠. 다음 장부터는 이러한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은 겐 이전에도 여럿이 존재했고 이런 생성 모델의 개발 초기에는 아주 단순한 방식의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신경망 모델이라는 것은 보통 데이터의 정보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한 특성을 학습해서 정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정보를 축소하는 신경망 모델의 구조를 역으로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역으로 뒤집은 모델을 백쿼리라고 부르는데 이미지의 라벨을 나타내는 원핫 인코딩 벡터에 기반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했죠.
참고로 원하드 인코딩 벡터라는 것은 요소 중에 한 개만 숫자 1을 가지고 나머지는 0으로 구성되는 벡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예시처럼 여러 이미지 중에 4번이라고 라벨링된 그림을 원래의 정방향 신경망에 넣으면 네 번째 요소만 1로 정해지고 나머지 요소는 0으로 유지되는 식이죠. 그리고 나서 백쿼리 신경망에 그렇게 라벨링된 원하드 인코딩 벡터를 넣으면 그 원래 4번 이미지가 다시 도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백쿼리 기반 생성 모델은 구조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원래의 데이터를 제대로 재현하지 못한 채 모호한 이미지만 생성을 했고 여러 번 다시 시도를 해도 동일한 결과 이미지만 도출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네 개발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이 영화 다들 아시나요? 다들 보실 수 있듯이 이 영화의 제목은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영화이고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기 범죄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딴소리를 좀 하자면 한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가장 잘생겼을 때 찍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화 자체가 워낙 재미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그 범죄자의 이름은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였습니다. 이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는 정말 다양한 직업들로 변장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 이곳 저곳에서 살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질렀죠. 비행기 파일럿, 기자, 심지어는 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으로도 위장을 하고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저질렀던 가장 큰 범죄는 바로 지폐 위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표 위조죠. 처음에 비행기 장난감에 붙어있던 항공사 로고 스티커를 본인이 타자기로 직접 만들어서 만든 위조 수표에 붙이는 식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경찰, 저기 톰 행크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은 당연히 이 사기꾼을 잡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이 사람을 쫓습니다. 이런 쫓고 쫓기는 관계가 바로 이 겐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겐에서 생성 모델이 위조 데이터를 만들면 판별 모델이 이게 진짜 데이터셋에서 뽑아온 샘플인지 아니면 사기꾼이 만든 위조본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적대적인 경쟁 관계 속에서 두 모델이 서로를 속이고 잡으려는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이 되게 됩니다. 생성 모델은 판별 모델을 속이기 위해서 더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판별 모델도 이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더욱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겐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대적인 훈련 과정을 신경망 프레임워크 안에 구현을 해야 합니다. 판별 모델을 먼저 한번 보자면 여기 고양이가 한 마리 있고 그게 뭐든 간에 고양이가 아닌 이미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판별 모델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고양이랑 고양이가 아닌 것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냥 고양이가 아닌 것이 아니라 고양이 그림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전보다는 약간 헷갈리겠지만 판별 모델도 계속 학습을 거쳐가면서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실력이 점점 늘면서 점점 실사와 비슷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판별 모델은 많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바로 생성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겐 모델은 이렇게 생긴 손실 함수라는 것을 기반을 해서 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손실 함수는 그 생성 모델이 판별 모델을 속였을 때, 그러니까 이 경쟁 관계 안에서 이겼을 때 생성 모델에게 보상을 줍니다. 반대로 판별 모델이 위조 데이터를 잡아냈을 때는 생성 모델에게 벌을 주죠. 겐의 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적대적인 훈련 과정의 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간단하게 말하면 생성 모델 G와 판별 모델 D에게 각각의 목표를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죠. 다른 어떤 인공적인 조작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G와 이 D의 능력 간의 밸런스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런 훈련이 계속 반복이 돼도 모델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이 너무 월등하게 능력이 좋아버리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쪽은 모델에 발전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별기가 너무 좋아버리면
이 생성 모델이 무슨 그림을 그려내도 다 틀렸다고만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생성 모델은 어떻게 그려야 이기는지 감을 못 잡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생성기가 판별기에 비해서 너무 좋아버리면 아무렇게나 그려도 다 맞았다고 해버리니까 낙서 수준의 그림만 계속 그리고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생성을 실제처럼 잘 해내려면 이 모델 간의 성능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레벨이 이 전체적인 훈련 프로세스 안에서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돼야 합니다. 이런 모델의 밸런스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걔네 전반적인 구조와 훈련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실 때 걔는 이미지 생성에 주요하게 목적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생성 모델의 훈련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훈련에 사용되는 기존의 데이터셋은 생성 모델이 따라해야 하는 실제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 모델, 제너레이터의 앞글자를 따서 G라고 부르는데 이 G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아예 랜덤한 패턴을 이용해서 어떤 모자이크 같은 이미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성기가 만든 가짜 샘플들은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판별 모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앞글자를 따서 D라고 부르고 이 D가 샘플을 분석해서 이게 진짜 데이터셋에서 나온 이미지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D가 판단을 올바르게 하면 이 G와 D가 역전파의 영향을 받아서 모두 학습이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 G가 만든 가짜 데이터로 D를 속이게 되면 이 D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모델 간의 밸런스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역전파나 이런 기본 신경망 모델에 대한 원리가 궁금하신 분은 안유빈 학생이 만든 인공신경망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훈련 과정이 끝나게 되면 D는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 50대 50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D는 이거는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말하는 감자예요 하고 바보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 이제 G는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합성하지만 굉장히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완전히 D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사기를 칠 준비가 되는 거죠. 걔네 생성 모델은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판별기가 진짜다 아니다에 대한 답을 주면 그걸 가지고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무고개 같은 겁니다. G가 D에게 내가 이거 그렸는데 너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아? 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스스로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훈련의 결과로 걔네 결과는 다른 기존의 생성 모델보다 더 독창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다른 모델들은 아까 설명드린 백쿼리 모델처럼 실제 데이터셋을 보고 학습하면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셋의 형상을 변주하는 것에 그치게 되는 거죠. 걔네 원리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따져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투 플레이어 미니맥스 게임이라고 불리는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이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그 존 폰 노이만이 고안한 게임 이론의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었다시피 모델 G와 D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각 모델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죠. 이게 바로 미니맥스 게임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온 value 함수는 그들이 얻고 싶어하는 자원을 나타내며 이 모델의 목적은 생성 모델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니맥스 게임 방정식은 일종의 목적 함수가 됩니다. 모든 수학적인 식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 각자 본인들에게 부여된 이 목적 함수 값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훈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이 진행되면서 이 함수의 값이 커질수록 생성된 데이터의 분포는 실제 데이터셋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기의 탐지 기준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기준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그 후에 최종적으로 이 G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분포는 이제 원래 데이터의 분포와 동일해지고 실제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겐 훈련 과정의 몇 가지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판별 모델 D가 훈련 과정 안에서 완전히 최적화되는 것은 과적합으로 인해서 금지가 됩니다. 과적합이라는 것은 모델이 훈련될 때 사용한 특정 데이터셋만 과도하게 학습해서 다른 데이터셋에 범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G는 D가 여러 번 최적화됐을 때 한 번 최적화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G가 충분히 천천히 변화하면서 D가 최적의 결과와 유사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최적화된 D의 함수가 이제 P 데이터 더하기 PG 분의 P 데이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전체 모델이 전역 최적화에 도달하게 된다면 미니맥스 게임의 함수 값은 로그 4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모델 D가 샘플이 가짜라고 결정하는 확률이기 때문이면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모델 G랑 D가 모두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면 PG는 업데이트가 되면서 P 데이터에 수렴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겐 모델을 처음 개발한 이안 구펠로우는 그 2014년에 발표했던 논문에서 여러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 모델을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엠니스트는 딥러닝 영역에서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 중 하나인데 손글씨로 적힌 숫자들의 그 회색조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흑백 이미지. 이 데이터셋은 분류 모델인 합성곱 신경망이라고도 불리는 CNN을 테스트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제 뒤 슬라이드들에서 걔네 간단한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사용될 데이터셋이기도 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F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 얼굴에 실제 사람 얼굴에 대한 사진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파10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클래스를 가진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 안에는 뭐 자전거, 뭐 강아지, 고양이, 나무 등등의 이미지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후로 이제 걔는 몇 가지 그 생성 모델들로 이제 테스트가 되었는데요. 그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는 Tarzan Window Based Log Likelihood이면서 이 지표가 모델의 성능과 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꽤 큰 편차가 있기는 했지만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한 겐의 성능은 이제 다른 후보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을 때보다 이제 더 좋았고 다른 생성 모델의 결과에 비해서도 훨씬 좋았습니다. TFT 데이터셋을 이용한 경우에는 Stacked CA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이제 겐 모델도 그에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성능 편차는 가장 적었고 이는 겐의 좋은 안정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노란 박스 안에 그 있는 이미지가 실제로 사용된 데이터셋의 그 이미지고 왼쪽에 있는 그 여러 개 이미지들이 겐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들입니다. 생성된 이미지들은 자세히 보더라도 원래 데이터와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겐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조금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겐은 훈련 과정에서 모델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제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의 분포의 그 분산이 작다고 하더라도 쉽게 모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것은 특정 상태의 확률이 과거의 상태에 의존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성질을 이용한 이산 확률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림 안에 여러 픽셀을 하나의 연속적인 데이터로 보고 이전 픽셀에 어떤 값이 사용이 되었으면 다음 픽셀에는 이 값이 와야 되고 또 그 다음 픽셀에는 이 값이 와서 이렇게 쭉 연속적인 그림을 그려낸다는 뜻이죠. 이럴 때는 이제 이 마르코프 체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샘플링을 계속 반복을 할 경우에 특정 확률 분포로 수렴해 버리기 때문에 분산이 작은 모델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제 걔는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역전파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이점을 가진다고 말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특정 이미지에 대해서 생성 모델을 만들 때 이런 대립적인 관계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다고 하면 그 이미지의 특성에 해당하는 각각의 특정 모델을 가정을 해야 합니다. 걔네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죠. 더불어서 이제 학습 과정에서 추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함수들이 걔네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을 꼽아보자면 이제 PG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고 모델 G와 D의 밸런스가 잘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델이 과적합되어서 쉽게 붕괴될 수가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생성 모델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 내에서도 생성 모델은 판별 모델을 속이지 못했을 때만 업데이트가 되었죠. 어쨌든 오른쪽에 이제 제시된 사진들은 겐이 요즘 사용되고 있는 영역들의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오리지널 겐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를 이용하면 헤어스타일이나 화장 스타일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고 이제 심지어는 동물의 종이나 건물의 건축 스타일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겐은 기울기를 고려해서 사람들을 젊어 보이게 혹은 늙어 보이게까지 만들 수도 있죠. 자, 이제는 한번 겐을 직접 사용해 본다고 가정을 하고 이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게 겐 모델의 알고리즘에 대한 구조입니다. 모델의 D와 G의 그 설계, 컨스트럭션의 순서는 바뀔 수가 있지만 D는 D만의 손실함수를 가지고 훈련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적대적인 훈련 과정 이전에 D가 어느 정도 미리 프리트레이닝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면 D는 적대 훈련이 시작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셋에서 나온 실제 이미지와 초기 G가 생성한 랜덤 이미지를 구분하는 그 정도의 근본적인 분류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얻은 D의 훈련 결과는 이제 기울기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G는 그 기울기에 의해서만 훈련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모델의 성능 밸런스를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과는 당연히 좋겠죠. 아닙니다. 네, 뭔가 생성이 되긴 됐고 패턴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고 선명하지도 않습니다. G가 오리지널 데이터셋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꽤 좋은 결과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충분한 결과는 아니죠. 원래 우리가 바랬던 이상적인 결과는 이렇게 모호하지도 않으면서 서로 다른 숫자를 나타냈어야 하는데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훈련 과정이 실패했다는 뜻이고 이것을 저희는 모드 붕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어떤 모델의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두 모델 사이의 불균형 때문에 모두 붕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실패는 몇 가지를 수정하면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실함수, 그다음에 활성함수, 최적화함수를 조금 더 최근에 개발된 것들로 수정을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최신 기술로 바꾼다면 조금 더 수준 높고 더 비선형적인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정규화 또한 이제 딥러닝의 레이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레이어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드의 수와 에포크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시드는 각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시작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모델에서는 한 개의 시드를 가지고 10개의 숫자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 한 숫자 이미지 안에 있는 픽셀이 총 28 곱하기 28 그러니까 약 700개가 넘는 픽셀이 한 이미지에 존재를 하고 이것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적은 수의 시드로 10개 숫자의 모든 픽셀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에포크는 이제 쉽게 말해서 훈련을 총 몇 번 진행을 할 것인가로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씩 돌리는 것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이미지의 복잡성이나 학습 데이터의 총 개수 등을 고려해서 이제 늘려주면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드의 랜덤 생성 과정 자체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는 데 시작이 되는 기초 값이고 이 값은 훈련 과정 내에서 계속 랜덤하게 생성이 됩니다. 이 판별 모델에서는 실제 이미지와 대조되는 이 데이터의 값, 픽셀 값이 어떤 경향성이 없이 랜덤해야 하기 때문에 D 모델에서 랜덤 데이터의 분포는 이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균등하게 분포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Uniform Distribution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생성 모델 G에서의 시드는 이제 평균 0과 표준 편차 1을 가진 정규 분포에서 선택된 값이 훈련되기에 더 효율적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두 모델의 랜덤 생성 과정을 통일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델별로 적합한 방식을 채택해야 성공적인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수정을 거치면 최종적인 이미지 생성의 성능을 더욱 높여줄 수가 있죠. 자,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수정한 모델을 사용해서 도출한 최종 결과입니다. 모델 구조 내의 어떤 작동 함수들, 그 오퍼레이팅 펑션들과 이제 시드의 생성 개수를 바꾸고 난 후에
조금의 변화가 생겼지만 여전히 선명도가 좋지 않고 이제 동일한 이미지만을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랜덤 생성 과정이 수정이 되면 3번에서 보일 수 있는 이미지와 같이 이제 독창성과 선명도가 꽤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포크의 수를 증가시켰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합성된 이미지들이 각각 어떤 숫자인지를 선명하게 그리고 서로 다르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걔는 이미지와 같은 다차원 데이터의 생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적대적인 훈련 과정에 바탕을 둔 딥러닝 모델 프레임워크입니다. 생성 모델 G는 G가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를 분별 모델인 D가 탐지할 수 없을 때까지 D의 실수를 극대화하도록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겐 모델은 다른 최신 생성 모델들보다도 훈련 데이터의 분포를 좀 더 성공적으로 모방을 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제 독창적인 결과를 합성해내죠. 그리고 이제 겐의 데이터 생성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제 원래 전공 분야인 수자원공학과 같이 다른 공학 분야에서 이제 다양한 연구를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미지를 변환,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데이터에 기반해서 데이터 기반, 뭐 딥러닝 모델이던 어떤 다른 통계적 모델이던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데이터의 개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합성 데이터를 추가해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중간인 반지도학습,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게 해줄 수도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드린 이런 딥러닝 기술들에 흥미를 가지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활용을 하게 됐으면 합니다. 긴 설명이었지만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마이크 켜져 있죠?